네, 이번 주 월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배재대학교 일본학과 강철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얼마 만에 뵀었는데 또 뵙네요. 자주 봬요. 네,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때 저희가 다 못했던 이야기들 오늘 또 심층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트럼프 2기 일본 경제 영향과 또 향후 기대해 볼 만한 유망 업종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벌써 이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 정도가 됐습니다. 한 달이 좀 넘었죠. 네, 그동안 관세 얘기만 해도 참 어지러운 상황인데 일본 경제에는 올해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네, 글쎄요,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사실 상황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서면서 갖가지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경기 예측이 불가능한 것이 가장 큰 문제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작년에 일본의 GDP 성장률을 보니 내수가 마이너스 0.3 정도 됐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GDP 성장률을 끌어간 것은 데이터상으로는 순수출에서, 그러니까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이 한 0.3%를 이제 끌고 갔어요. 네. 그것은 이제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결국 일본의 GDP 성장이 수출을 통해서 성장을 이끌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올해인 거죠. 올해 네. 이제 미국의 관세 보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본이 과연 올해에도 또 순수출을 통해서 끌고 갈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남아 있어서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좀 약한 고리이다 보니 결국은 내수 시장의 활성화를 통해서 경제 전체의 성장을 끌고 갈 가능성이 이제 충분한 거죠. 네. 문제는 이제 내수 시장을 끌고 가기 위해서는 소비자 물가가 지금 상승하는 것보다는 임금 인상이 되어야 실질적인 임금 인상이 됐을 때 소비자들이 이제 네. 구매력이 올라가고, 그렇죠. 그 구매력을 통해서 기업이 또 설비 투자해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가져와야 되는데, 다행인 것은 지금까지 명목 임금은 상승을 했지만 소비자 물가가 상승을 하다 보니 실질 임금이 마이너스였는데, 이제 작년 11월, 12월서부터 실질 임금이 좀 플러스로 전환되는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일본이 올해에도 어쨌든 임금을 인상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압박은 이제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작년 이제 중년 선거에서 그 현재 집권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참패를 했잖아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비슷하게 여수야대 구성이 되다 보니 지금 현재 그 일본에서도 이제 야당과 협치하는 정치를 하지 않으면 2025년에 이 큰 파도를 넘기 힘들다라는 그런 이제 어느 정도의 컨센서스는 좀 형성이 된 것 같아서요. 네. 그런 것들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환율의 문제가 남아 있죠. 네. 여전히 이제 일본이 이제 슈퍼엔저는 용인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네. 엔저를 막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금리를 인상을 해서 미국과의 금리 폭을 줄여서 엔화가 더 이상 이제 하락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또 2025년에는 이제 칸사이에서 오사카에서 이제 엑스포가 개최가 되기 때문에 네. 해외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한 그런 이제 노력을 통해서 대도시뿐만이 아니라 지방 창생의 효과까지 가져오려는 그런 이제 노력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작년 제가 그 IMF에서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2025년에 전 세계 주요 국가의 GDP 실질 성장률을 예측을 했었었는데요. 그때 보니까 미국이 대략 이제 2.2%,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2.2%의 성장률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에 비해서 이제 일본은 1.1%인데요. 2024년도에 비해서는 좀 이제 성장률을 이제 높게 책정을 했죠. 네. 그렇다면 이제 과연 이 성장률을 끌어가기 위해서는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결국 이제 내수 시장을 더 이제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래서 그것이 기본적으로 전체 성장을 끌고 갈 수 있는 네.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망까지 쫙 얘기를 해주셔서 저희가 뭐 임금 얘기나 뭐 금리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미 다 설명을 해주셔서 네, 바로 아닙니다. 그 이제 가볍게 얘기했기 때문에 좀 더 더 구체적으로 또 이제 들어가 볼까요? 얘기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럼 임금 이야기부터 한번 네. 해보도록 할게요. 임금은 결국에 소비와 그리고 이 금리 정책과도 바로 연결이 될 텐데 올해 일본의 물가와 임금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 임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이제 일본에서는 2023년서부터 일본 정부가 네. 지금 현재 이제 소비자 물가의 상승을
막기 위한 방법은 결국 이제 임금을 인상을 해서 실질 임금을 올려야 되는데 기업들이 좀처럼 임금을 올리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1990년대서부터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 쭉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네. 기간 동안에 거의 임금이 정체되어 있어서 뭐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아버지 때 받았던 월급을 30년 원 제너레이션 뒤에 있는 자식이 동일한 임금을 받을 정도로 정체되어 있었거든요. 그것이 이제 심한데요? 그렇죠. 일본 네. 전체를 좀 되게 어둡게 끌고 갔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일본 지금 현재 이시바 총리의 전임 총리였던 기시다 총리가 2023년에 캐단렌, 그러니까 좀 대기업 중심의 그 캐단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압박을 해서 임금을 올려라 해서 3.8%의 임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이제 임금을 이제 그 일본 정부가 한 4% 정도로 요청을 했는데 강력하게 네. 요청을 했는데 일본 기업들 말 잘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결국은 4%가 아니라 5.28%까지 올렸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비자 물가가 워낙 높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실질 임금이 이제 그렇게 이제 높지 않아서 이제 소비가 이제 소비 여력이 이제 그렇게 높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올해는 어떻게 되느냐? 올해도 결국은 일본 기업들을 압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현재 이제 뭐 3월 달에 이제 춘투가 시작이 될 텐데 그때 아마 일본 정부가 4%에서 5% 정도 요청을 할 것이고 또 뭐 여전히 또 일본 기업들은 네. 5% 전후로 임금을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근 30여 년 동안 임금을 인상을 하지 않고 아베노믹스를 통해서 엔화를 많이 풀었는데 그 혜택이 다 어디로 갔냐면 기업들한테 갔잖아요. 네. 내부 유보가 충분하기 때문에 임금 인상을 압박했을 때 기업이 받는 그 압박감은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임금을 인상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몇몇 이제 잘못 전달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렇게 임금을 인상을 하더라도 혜택을 받는 것은 결국은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일본 전체 근로자의 한 17%밖에 혜택을 못 받을 것이다. 얼마 안 이런 되네요. 이야기가 있어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물론 이제 대기업의 경우에는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퍼센테이지가 좀 더 높고 이제 그 중견기업, 중소기업으로 내려갈수록 노조 가입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특히 99인 미만의 기업은 노조의 가입률이 0.8%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정말 가입이 거의 안 돼 있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정말로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만 임금 인상을 할 것인가라고 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그분들만 임금 인상을 하면 나머지 분들은 차별이 되잖아요. 그럼 그쵸. 이제 그 내부에서 일본은 야마토 민족이라고 해서 하모니를 되게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화합을. 네. 그래서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들도 동일하게 거의 적용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일반적이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일본의 노동력이 상당히 부족한데 네. 아니 지금까지 키워놨던 많은 우수한 인력들이 왜 내 월급 안 올려주지? 라고 해서 떠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노조원이건 아니건 간에 일단 결정된 것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따르는 경향이 이제 상당히 이제 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아, 그런가요? 네, 이제 이번에는 금리에 대해서도 또 여쭤보도록 네. 할게요. 이제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금리를 내렸고 또 다른 나라들도 지금 그런 기조잖아요. 네. 근데 반면에 일본만 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왜 이런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참 일본은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특이한 나라입니다. 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금리를 내리고 있죠. 미국은 5.5%에서 4.5까지 이렇게 이제 내린 거로 알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작년 그 3. 몇 %였나요? 3.5에서 3%로 내렸고 또 엊그제 맞아요. 또 0.25% 금통위에서 내려서 지금 현재 이제 2.75%까지 이제 인하를 했습니다. 네. 그에 비해서 일본은행은 올해 1월 달에 기준금리를 0.25%에서 0.5%로 인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하고 좀 결이 좀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올리는 것은 아마 충분히 예상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원래는 이제 작년에 올렸어야 돼요. 작년에 올렸어야 되는데 작년에 올리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계속해서 말하는 게 이제 임금 인상인 거죠. 대기업 중심으로 해서는 임금 인상이 됐지만 중소기업들의 임금 인상이 확연하게 보이지 않았던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것을 일본은행이 아직 이제 캐치가 잘 안 됐었고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이것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일본의 금융
시스템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기다렸던 거죠. 그래서 네. 이제 올해 1월 달에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일본의 금융 시스템에 그렇게 큰 지장이 없구나라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0.25%로 올렸기 때문에 네. 아마 시장에서는 충분히 예측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그런데 이제 이렇게 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뭐냐? 이게 네. 이제 문제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어느 나라든지 간의 중앙은행의 목표는 물가 안정입니다. 네. 네, 물가 안정인데 대부분의 물가 안정을 인플레이션 2%로 잡고 있는데요. 이게 작년에 일본은행에서 목표치를 2%로 잡았다가 상향 조정을 했어요. 2.3%까지. 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이제 올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국회에서 그 우에다 가조 총재가 이번 달 2월 4일인가요? 그때 그 국회에서 디플레이션이 거의 끝나고 아직도 인플레이션이 지속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 이런 발언을 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를 인상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엔화가 너무 저렴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엔화의 슈퍼엔저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미국과 일본 간의 금리 차이를 좁히는 방법이 있는데 네. 그러려면 결국 이제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고요. 그 금리 인상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올해 말에 네. 1%까지는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당연히 이제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렸으니까 일본에 3대 메가뱅크가 있는데 메가뱅크도 당연히 이제 그 금리를 이제 올릴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되느냐라고 한다면 금리 올리면 가장 좋은 것은 예금자들이죠. 이자 수익이 발생을 하니까. 네. 근데 그것은 뭐 돈 있는 사람들 이야기고요. 사실 네. 이제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우리는 그러니까 주택을 구매할 때에 중간에 전세 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한번 이렇게 갈아탈 수 있잖아요. 네. 일본은 월세와 구매, 매매 두 개밖에 없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목돈이 없다 보니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기업에 보증을 서서 20년에서부터 35년, 5년 단위로 해서 론으로 집을 삽니다. 그러니까 입사했을 때 예를 들어 30세다 그러면 이제 55세까지 론을 갚아야 되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한 30여 년간 제로금리 정책에 그 노출되어 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금리가 오른다라는 것은 네. 상당히 이제 충격으로 받아들이는데 이 그 장기 주택담보대출이 네. 거의 대부분이 이제 변동금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오르면 당장 오르지는 않지만 2, 3년 네. 정도의 여유는 있지만 이 금리 오른 것에 대한 부담이 결국은 소비를 저하시키게 된단 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서부터 주택을 구매하려고 했던 많은 청년들, 신혼부부들은 이제 주택 구매하기 상당히 이제 부담이 되다 보니 결국은 이것이 또다시 이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이제 우려까지도 볼 수 있는데 그런 네. 부분이 좀 약간 발목을 잡을 수는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뭐 일본 은행의 목적 자체가 네. 물가 안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지금 뭐 그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겠죠. 힘드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것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네. 좀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금통위도 그렇고 일본에도 이제 이 금융결정 정책 회의에서도 뭐 일주일 전부터는 이분들이 뭐 8명에서 한 10명 정도 되나요? 이분들이 상당히 많은 변수들을 대외 변수, 대내 변수를 다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일본 증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요즘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잖아요. 네. 뭐 관세 피해를 받을 업종이라면 또 어떤 업종이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제 그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지금 이제 확정된 것은 없죠. 일본이나 우리나라에 몇 퍼센트를 언제부터 하겠다라고는 말은 있지만 그게 아직 그렇죠. 실현은 안 됐잖아요. 계속 말이 좀 바뀌어가지고. 예, 말은 계속 바뀌고 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럭비공처럼 이리 튀었다 저리 튀었다 할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네. 관세는 부과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은 당장의 세부적인 정책으로 대응을 하기보다는 좀 관망하는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정책의 실제 추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세부적인 대응책을 마련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멕시코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 관세 뭐 25% 때리겠다 했을 때 그 나라에서는 그럼 우리도 보복 관세 할 거야라고 즉각적인 대응을 하잖아요. 네. 일본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일본은 상당히 이제 수능적으로 하이 와카리마시다 하고 좀 기다리는 스타일이에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보복이라든지 이런 단어를 쓰지를 않아서
최근에 이제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를 만났었잖아요. 네. 그때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심기를 건드릴까봐 상당히 이제 노력하는 모습들을 이제 취했었는데 작년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이 된 것을 확정하고 그때 당시에 트럼프에게 과연 어떤 선물을 가져가서 트럼프를 기쁘게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이시바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네. 그때 당시에 고민한 것이 야, 일본의 전통적인 그런 이제 그 사무라이의 무사의 투구를 네. 백금으로 만들어서 선물을 하자. 그것도 오. 트럼프의 손자가 한 10명 정도 있으니까 손자들이 네. 직접 쓸 수 있는 그걸 만들어서 갖다 주면 좀 기뻐하겠지 이렇게 해서 우와, 만들었어요. 지금 이제 그게 일본에서 뭐 히트 쳐가지고 여기저기서 주문도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요. 진짜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가져갔는데 이시바하고 트럼프가 이때 당시에 이제 정상회담을 하면서 저도 되게 많이 놀란 것이 일본에 오래 살다 왔지만 네. 이시바의 발언을 보고 야 과연 이게 다른 나라에서 이런 발언을 할 수 있을까 정도의 아부의 기술을 발휘를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트럼프가 작년에 그 대통령 선거에서 그 총탄을 맞아서 귀가 좀 다친 적이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가미사마카라 에라바레다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으로부터 선택받은 분이시다. 그거를 대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가나요? 그리고 나서 연속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총탄 맞은 다음에 미 성조기를 뒤로 두고 손을 들었던 그 유명한 사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아노 샤신과 레키신인 노코사레로 도무. 그러니까는 그 사진은 전 세계 역사에 남을 위대한 사진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상당히 이제 발언을 하니까 네. 뭐 그런 발언 듣고 싫어할 사람이 누가 그렇죠.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발언의 그런 뭐 그 립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약 1조 달러 이상의 그 대미 투자를 하겠다. 이게 뭐 일본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토요타나 소프트뱅크 등 일본 기업들이 투자를 하겠지만 네. 이것은 트럼프 일기 때보다 2배 이상의 이제 그런 투자를 약속을 했고요. 맞아요. 그리고 뭐 알래스카산 LNG를 수입을 더 확대하고 일본의 방위비를 2배 이상 증설을 하겠다 네. 이런 이제 패키지를 약속을 하면서 트럼프의 이제 환심을 이제 많이 샀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갈등을 조장하지 않으려는 일본 스타일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제가 봤을 때는 네. 이제 트럼프는 연임은 안 하잖아요. 그렇죠. 더 이상. 그러니까 2028년도 한 3, 4년만 지나면 또다시 미국의 대선이 또 시작이 되거든요. 그때까지만 좀 잘 끌어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신기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그런 이제 스타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지만 좀 질문하신 그런 이제 그 혜택을 받을 만한 네. 예, 그런 것들은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사실 이제 반도체죠. 왜냐면은 반도체의 경우에는 2019년도에 우리나라가 그 일본으로부터 수출 네. 규제를 당했었잖아요. 2019년 7월 달에. 네, 그렇죠. 그때 수출 규제를 당했을 때의 품목이 뭐냐면 결국은 포토 레지스트니 불화수소니 이런 거였거든요. 네. 이제 반도체와 관련된 소재들이 왜 우리가 수출 규제를 당하게 됐냐면 이거는 무역에 있어서 비교 우위가 아니라 거의 절대 우위를 가지고 있는 일본이 가지고 있는 전 세계 마켓 셰어의 거의 90%에 육박할 정도의 그런 장악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미국에게 있어서 미국이 뭐라 그럴까요? 그 관세로 네. 일본에게 관세를 취한다 하더라도 일본 전체 대미 수출의 한 3%에서 5%밖에 안 돼요. 반도체 관련된 것은. 그래서 네.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괜찮은데 네.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자동차죠. 자동차 산업이 이제 관세에서 가장 문제인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은 일본의 자동차가 대부분 이제 인건비가 저렴한 멕시코를 통해서 부품이 들어가고 거기서 네. 조립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그런 이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제 가장 많은 생산 대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닛산 자동차입니다. 멕시코에서 멕시코에 4군데 정도의 공장을 가지고 있고 1년에 한 25만 대 정도 이제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어요. 네. 다른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스바루니, 토요타니, 미쓰비시니 이런 자동차들도 멕시코를 통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현재 2.5%의 관세가 10%, 25%까지 관세가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네. 이 노무라 증권사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2.5%에서 10%까지만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네. 예를 들어서 스바루 자동차의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35%가 하락하고 네. 또 마츠다는 33%, 그리고 미쓰비시 자동차가 21%까지 하락을 한다고 합니다. 기업 입장에선 너무 많이 타격을 입겠네요. 그렇죠. 여기에다 25%까지 한다면은 그 영업 손실이 상당히 이제 크게 이제 확산이 될 것이고 네. 토요타 역시 마찬가지로 20% 전후로 그렇게 이제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입장에서는 멕시코의 공장을 줄이고 미국으로 이제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에 이제 직면해 있는 부분이 이제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정리를 해보자면 관세에서 조금 피해를 받을 업종은 자동차주고 그렇죠. 또 그나마 좀 덜 영향을 받는 업종은 반도체 업종. 그렇죠. 이렇게 보면 반도체도 있고요. 또 네. 하나는 이제 소프트뱅크가 약 네. 그 어느 정도 투자한다거나 1조 달러인가 이렇게 4년에 걸쳐서 투자한다고 스타게이트 했잖아요.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소프트뱅크가 이제 네. 그 AI와 관련된 네네네. 부분에서 이제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AI와 관련된 산업들이 이제 그 미국이 그렇게 투자를 할 때에 네. 미국도 거기에 대한 정책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일본이 이제 피해갈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뭐 계산기는 두드려봐야 되겠지만 네. 일본 나름대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네. 또 우리나라도 최근에 산업부 차관인가요? 다녀오셨고 네. 또 최태원 상공회의소 회의장도 이제 다녀오면서 뭐 일본이나 한국이나 그 양국의 이제 외교뿐만이 아니라 네. 그런 이제 무역에 있어서의 어떤 그 절차라든가 이런 네.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네. 저희가 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서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 지금 일본에서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는 업종, 뭐 투자에 참고할 만한 이 사회 변화가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분들이 대부분 이제 일본을 가면 좀 네. 불편함을 많이 느끼죠. 신칸센만 타도 뭐 입장권에 뭐 또 좌석권 이렇게 타서 이제 상당히 이제 일본이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지만 일본이 작년서부터 올해 들어서 상당히 이제 디지털화를 상당히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특히 일본 정부가 2025년도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그린 트랜스포메이션을 정책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관련된 AI라든가 또 그 GX의 경우에는 네. 이제 탈탄소와 관련된 그런 산업들이 이제 유망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작년 초까지만 해도 현금 사용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이제 캐시리스가 점점 이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지금 현재 이제 캐시리스 침투율 목표치를 2030년까지 80%를 목표치로 하고 있는데 거의 이제 도달할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전자 결제 시스템과 관련된 그런 이제 업종들이 이제 향후에 이제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일본이 2021년서부터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 부분에서 전자 처방전 그리고 또 온라인 약국 시장이 좀 계속해서 이제 발달을 하고 있어서 뭐 그런 관련된 기술과 관련된 시스템을 또 개발을 해야 되니까 결국은 다 이제 IT와 관련된 업종들이 네. 계속해서 이제 향후 이제 급속도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전자 결제 관련주나 뭐 IT 업종 이런 쪽 많이 이제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출연이셨는데 너무 스토리텔링을 잘해주셔서 저도 진짜 빠져들어서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시간이 너무 없네요. 다음에 또 나와주셔야겠어요. 네, 오늘 말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다음 주에도 또 게스트를 모시거든요. 어떤 분들을 모시는지 함께 화면으로 만나볼까요? 네, 다음 주 목요일에는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위원님이 나오실 거고요. 금요일에는 김장열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본부장님 나오실 예정입니다. 저희가 투자 인사이트 많이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 많이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